안녕하십니까?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올 한 해도 딱 절반이 지나갔네요. 네, 맞습니다. 상반기 증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상반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작년 말만 해도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. 좀 경기 침체 때문에 상반기 어려울 것 같다. 예. 이런 전망들이 사실 많았는데 그게 이제 빗나가면서 오히려 강세장이 펼쳐졌고, 뭐 우리 한국도 코스피가 한 15% 올랐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게 올랐고,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어쨌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. 상반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제법 올랐죠. 연초보다는. 네,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역시 점검을 하고 토론 시작하시죠. 이번 주에 좀 있었던 이제 이슈 중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 그 파월 의장의 포럼 연설이었던 것 같은데, 그게 시장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또 긴축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고, 물론 뭐 나스닥 기술주가 좀 일부 흔들린 건 있지만 거기서 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을 줬던 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. 근데 마이크론의 실적은 어쨌든 이제 그 전망들을 좀 좋게 하면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는 좀 좋게 좀 작용을 했지만, 막상 본장에서 마이크론이 그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날은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약간 이제 호재와 악재가 좀 반복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위안화가 요즘에 굉장히 약합니다.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,300원 넘고 1,310원, 20원까지 막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우리나라 좀 환율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게 좀 작용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규제 이슈가 좀 있었죠. 미국 정부가 추가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, 또 한국에서 이번 주에 아마 내수주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. 이 정부가 라면값이나 얘기를 꺼냈는데 실제 라면 회사들이 가격 인하를 해버렸고, 이게 라면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뭐 통신, 다른 또 내수업종에도 이게 다 같이 작용하면 어떡할까, 이 우려 때문에 내수업종 전반적으로 정부 규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내수주들은 좀 부진했다.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는 반도체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, 전체적인 흐름은. 그러나 다른 내수업종들이 너무 좀 부진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침체됐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말씀대로 파월 연준 의장인데 22 유럽중앙은행 포럼 토론에서 7월, 9월 FOMC에서 두 차례 연속 말하자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, 긴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, 이게 지금 계속 보면은 파월 의장은 이런 식으로 약간 강하게 매파성 발언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뭐 이미 반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담담한 이유가 뭘까요? 올리더라도 일단 이제 한두 번이면 끝나겠지, 요 기대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긴축 속도는 확실히 줄어드는 거고, 그리고 끝이 보이잖아요, 명확하게. 뭐 7월 한 번 올리고 많이 올리면 9월도 한 번 더 올린다, 요게 이제 약간의 시장의 예상인데, 근데 대부분은 7월 한 번에 끝난다고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해요. 그래서 두 번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, 한 번 올리고 이제 끝이 내겠지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하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. 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연준 위원장이 했던 게, 물론 이제 물가를 계속 언급을 했지만 지금 물가는 사실 많이 안정화되고 있거든요. 4%까지 떨어졌고 6월 수치는 아마 3%대까지 예상을 해요.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 중에 배경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 단단한 걸 지금 꼽고 있거든요. 근데 미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는 거는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니거든요. 경제 상황 펀더멘털이 좋은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사가 과거처럼 금리나 물가보다는요, 확실히 저는 경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작년에 이런 얘기 나왔으면 증시가 급락했겠죠. 근데도 버티는 건 경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견고한 이 펀더멘털,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확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조금 시장은 그렇게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. 그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2.0%니까 시장 예상보다 높았지 않습니까? 그만큼 미국 경기가 말씀대로 강하다는 이야기인데, 이렇게 수치가 잘 나온 데 비하면은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썩 강한 건 아니고 약간 늘어지지 않습니까? 최근에. 네.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?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
경제 성장률이 워낙 지금 단단하게 나왔거든요. 뭐 개인 소비도 좋고 한데 다만 이제 증시가 또 올해 연초부터 이미 좀 올라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미국 경기가 좋은 것들도 어느 정도 약간의 저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,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이게 약간 좀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미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. 미국의 경제가 좋은 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일본도 최근에 좋잖아요. 근데 문제가 중국이거든요. 요새 중국 지표가 아까도 서두에 위안화가 지금 계속 약해요. 예. 예, 위안 달러가 지금 거의 7달러, 7위안, 위안 넘었죠. 7.28 예. 위안인가 뭐 많이 올랐더라고요. 굉장히 위기 때 수준이거든요. 그렇죠. 중국 경기 굉장히 안 좋았을 때. 옛날에는 뭐 7위안만 가도 높다 했는데 예. 지금 이미 더 높아져 버렸죠.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이거 생각보다 지금 안 좋은데 중국이 부양책을 쓸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보도 있고, 특히 유럽도 이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중국이 좋을 때 사실 또 유럽이 성과가 좋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는 이런 이제 기업 국가들이 또 한국을 비롯해서 뭐 대만 이런 이제 유럽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부분보다도 중국 리스크를 좀 시장이 좀 반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. 그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또 그 CEO도 뭐 바닥을 업황을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,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 기대를 좀 했는데 막상 결과는 좋지가 못했지 않습니까? 네. 오히려 뭐 실적이 나오고 더 빠진 셈인데, 뭐 중국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메모리 업계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?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문제는 중국 수요가 안 나옵니다. 중국. 근데 마이크로는 이제 중국에서 규제를 하니까 네.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로만큼 중국에서 뭐 규제하고 그죠. 그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중국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반사이익을 떠나서 중국 수요 자체가 없어요. 이게 좀 문제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연초에도 이게 재고는 이제 줄려고는 이제 하겠지. 왜냐하면 이제 공급을 줄이는 건 맞으니까요. 공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잖아요. 이번에 마이크론 더 줄인다고 해버렸거든요. 그래서 공급을 더 줄이겠다라고 좀 강하게 좀 선포를 한 상황인데, 문제는 수요가 예상만큼 좀 안 나옵니다. 어떤 수요냐면은 그 PC랑 모바일 그 서버 있잖아요. 예. 이게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 수요인데 이쪽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지금 안 나와요. 근데 유일하게 AI는 좋죠. 그렇죠. 근데 AI 때문에 하이닉스는 또 많이 올라갔어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HBM이랑 반도체를 하고 있으니까. 근데 본업인 전통 메모리 쪽에서는 네. 수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아직까지는. 네,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 때문에 저는 마이크론에 또 일부 실망도 했다. 그래서 이렇게도 보더라고요. 마이크론이 더 감산한다 그랬거든요. 그 배경은 그만큼 수요가 더 안 좋은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더 감산하는 거 아니냐. 수요가 지금 살아나는 관점이면 굳이 뭐하러 또 감산을 더 하겠냐. 이런 또 논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기대했던 좀 수요가 언제 올라오느냐. 이거에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이 지금 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중국이 지금 미국의 어떤 규제라든지 네. 또는 뭐 약간 뭐 전쟁으로 표현되는 식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공급망이 이제 깨져 나가다 네. 보니까 그 경제적 타격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규제가 결국에 중국의 소비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수출도 지금 안 되잖아요, 중국이. 예. 근데 그 많은 비중이 미국이 중국 지금 공급망 깨버리고 있잖아요. 그럼 당연히 중국 타격받거든요. 실업률이 높아지고. 네, 예.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뭔가 부양책이라고 써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하는 게 또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하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진퇴양난인데 어쨌든 반도체 수요의 많은 부분 중국 비중이 많거든요. 예. 그걸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원인이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 쭉 사다가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하니까 6월 들어서는 이래가지고 그 결과 뭐 2,600선도 깨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, 외국인 매수세는 뭐 어떤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? 최근에 빠진 거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컸던 게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미국의 긴축 이슈. 예. 예, 그게 일단은 뭐 어쨌든 좋은 이슈는 아니죠. 당연히 증시엔 부담이니까. 그래서 긴축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때부터 6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이 어쨌든 순매도 전환했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좀 그게 첫 번째로 컸던 것 같고, 다만 이거는 저는 어쨌든 이제 주가 이미 좀 반영은 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. 두 번째가 결국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위안화가 좀 안정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우리나라 원화가 항상 위안화랑 연동이 많이 되는데
연동 안 되다가요. 최근에 어쨌든 위안화 그 환율이 올라가니까 결국 원달러 같이 따라가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위안화가 좀 안정화돼야 중국 경기가 좀 개선된다는 또 시그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안정이 일단은 저는 1순위로 필요하고, 두 번째가 우리나라 내수, 이번에 판 업종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내수 업종이에요. 뭐 은행부터 해가지고 통신 이런 섹터들을 그냥 유통도 그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유통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. 예.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팔아버렸거든요. 근데 이들이 왜 팔았을까 보면은 역시 저는 좀 정부 규제 때문 아닐까. 예. 은행도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. 금리 조금 예. 마음대로 못 올리죠. 그죠.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제 예.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. 뭐 하지 마라. 예. 또 라면이 대표 사례죠.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외국인은 이제 자본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망을 한 것 같아요. 예, 어쨌든 이게 정부가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면 기업들 돈 벌기 어렵겠구나. 근데 이 이슈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지금 두려운 게 라면에서 끝나지 않고 확산되면 어떡할까.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6월에 유독 내수주를 많이 판 거예요. 반도체는 샀거든요, 사실. 예. 그러니까 그걸 보면 외국인들이 좀 정부 정책에 대한 좀 우려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좀 완화될 때까지는 조금 외국인들 이제 그 매수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 한일 통화 사업부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, 또 일본 엔화도 그렇지만 중국 위안화도 뭐 약간 시장 개입을 통해 가지고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약세 탈피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조금 말하자면 원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강세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, 뭐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도 좀 영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통화 스와프도 좀 재개가 이제 되고, 또 거기에 위안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세를 탈피하는 모습만 나와준다면, 물론 그게 계기는 있어야 되겠죠. 뭐 중국이 부양책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표가 좀 잘 나온다거나 이러면은, 또 한 가지가 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, 지금 옐런 재무장관도 방중한다는 얘기가 좀 이게 뉴스에는 들리더라고요. 예.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닌데, 근데 어쨌든 옛날과 다르게 지금 만나려고는 하거든요, 서로. 예전에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했잖아요. 디커플링 하다가 네, 디리스킹 한다고. 맞습니다. 예. 약간 근데 일단은 이렇게라도 뭔가 좀 시그널 주면 중국 경기에는 어쨌든 좀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.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면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가시화되면 당연히 이건 저는 외국인 매수세에 영향을 좀 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은 미국 달러 가치가 큰 변화는 없거든요. 달러 가치는 계속 그냥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, 결국엔 물어보신 대로 저는 위안화가 예. 우리나라 그 외국인 매수의 좀 가장 결정적인,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로 나오냐에 따라서 외국인 매매를 결정하는 1요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와중에도 좀 매수하는 업종도 있다고 했는데, 지금 뭐 약간 말씀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팔고 어떤 섹터 업종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? 네, 제가 이제 6월 한 달만 이렇게 말씀드리면, 6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게 1.7조 원 전기전자를 샀어요.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. 예. 그리고 운수 장비를 4,900억이거든요. 여기가 자동차. 자동차 조선이 합쳐져 있습니다. 아. 조선도 좀 좋았잖아요. 그래서 이쪽 샀고, 기계업종을 4,700억 정도. 순매수는 이 정도만 샀거든요. 기계업종은 그 미국의 자본재, 예. 거기에 연동되고. 굴삭기 예, 이런 것도 맞습니다. 포함됩니까? 그리고 조선도 왜 좋냐면,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이 LNG 수출할 때 역시 그 미국에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, 그 다음에 자동차, 반도체 이쪽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쪽만 샀어요, 실제. 근데 판 거는 뭐냐면요, 가장 많이 판 게 서비스업. 서비스업은 그 인터넷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도 내수잖아요. 예. 거의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네이버. 네이버. 예. 예. 그 다음에 화학업종. 화학은 어디죠? 전방산업이 중국이잖아요. 중국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팔고 있고, 금융주, 은행입니다. 여기가 5,800억. 철강주를 한 4,000억 팔았고, 여기도 중국 그쪽이죠. 그리고 제약주 3,800억, 유통을 3,000억, 통신을 2,400억, 건설을 1,350억, 음식료를 1,050억.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업종들이 아마 공통점이 딱 보이실 거예요. 중국 경기에 민감하거나 내수, 예. 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. 여기는 진짜로 팔아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보는 건 명확합니다. 반도체나 미국의 수혜를 받는 건 사주고 있고 여전히, 반면에 내수 비중이 크거나 중국 비중이 큰 거는 아직도 좀 멀리하고 있다. 이게 명확하게 이번 수치에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 주 외국인, 기관,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많이 오른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에 보면 개인들이 많이 담은 매수한 종목들 성적이 썩 좋지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개인들의 어떤 투자 전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? 글쎄요, 꼭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올해 보면 2차 전지는 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사서 양극재는 많이 또 올랐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뭐 문제가 있다. 왜냐면 있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게 분명히 또 성과는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좀 성적이 좋지는 못해요, 사실.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사는 주요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요. 이렇게 추세가 좀 꺾이는 종목들이 있죠. 많이 빠져가지고. 이런 기업들이 좀 아마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좀, 이 정도 많이 빠졌다.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많이 샀던 기업이 네이버거든요. 예. 네이버 요새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. 고점 대비하면 많이 빠졌죠. 근데도 좀 최근에 또 빠지니까 아마 저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사고 계시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. 예. 또 최근에 그 LG화학이라든가 또 요즘에 통신주 좀 안 좋잖아요. SK텔레콤. 또 삼성바이오, LG생활건강, 호텔신라 이들 기업들의 좀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부분 최근에 좀 주가 흐름들이 다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은 그래도 너무나 유명한 기업들이고 이렇게 좀 쌀 때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수익 나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. 저가 매수를.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반대로 이 기업들을 팔고 있죠. 예.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으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개인들은 저가 매수하는데 외국인이 파니까 계속해서 오히려 이 손해를 보는 그런 좀 악순환이 좀 빠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냐 이거의 그 논쟁을 떠나서라도 지금 시장은 어떤 상태냐면 주도주 위주로만 딱 가요. 반도체나 외국인이 선택한 거. 예. 그러니까 지금 시장 스타일에는 안 맞아 버려요. 지금 이제 개인들의 스타일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과 좀 맞지가 않다.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시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맞지 않다. 단기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다. 그리고 대부분 좀 내수나 중국 경기에 좀 민감한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상황이 바뀌면 또 뭐 좋아질 네.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게 물론 시계열을 길게 보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왜 이렇게 성과 안 좋냐? 그거는 지금 시장과 결이 맞지가 않다. 이 기업들이. 예. 그래서 좀 약간의 좀 그 개인들의 매수 종목이 좀 좋진 않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? 이번 주에 이제 그 흐름이 좀 증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이 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올랐던 기업 중에서 다음 주까지 좀 눈여겨볼 만한 건 UAM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어요. 드론 관련된 이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인데 SK텔레콤이 미국의 유명한 그 UAM 관련 기업이 조비죠. 네. 조비라는 회사, 에어택시하는 회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,000억 원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 주가 좀 올랐었는데 결국에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항공 모빌리티 시장도 결국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너무나 그동안 소외받았죠, 사실. 그래서 이쪽도 조금 더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카메라 모듈 쪽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.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. 뭐 테슬라 얘기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카메라 모듈 어차피 이제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카메라가 많이 달리잖아요. 그래서 한국의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방향성을 바꿔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저는 조금 좀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애플이 9월에 아이폰 15 새로 나오거든요. 근데 이번에 애플 모델에서 가장 바뀌는 게 카메라가 바뀌어요. 잔망경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폴디드 줌인데 광학줌이 딱 탑재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거기에 또 납품하는 기업들은 또 새로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7월부터 생산이 들어갈 거란 얘기가 좀 있으니까 카메라 모듈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항공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. 이번 주에 좀 반등해줬거든요, 모처럼. 근데 여전히 여행을 많이들 간다고 하는데
공급은 부족한 그런 상태니까 항공주들도 좀 다음 주도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 됐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? 오늘은 이제 그 이번 주에 그 KB증권의 강성진, 손민영 연구원님이 운송업종 있잖아요. 뭐 항공, 그 다음에 그 해운 네.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그 하반기 전망 자료를 좀 썼는데 제목은 여객이 셀까 화물이 셀까 요거에 대한 자료니까 한번 좀 간단히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이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. 비중 확대 의견이시고 항공 여객 사업이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예상을 좀 했거든요. 여객이 상반기 좋다가 좀 피크아웃 하면서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들을 했어요. 그리고 항공기 공급도 정상화되면 여객 그 우리 티켓 가격 있잖아요. 비행기 티켓 가격도 안정화될 거다.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항공주는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 그거 피크아웃이 아니라 계속 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여전히 빈 좌석이 없다고 하고요. 이 비행기에 그리고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할인을 할 이유가 없어졌대요. 꽉꽉 차 있으니까. 그리고 한국인들한테 이제 저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 요새 여행들 많이 가는데 또 한 가지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아무래도 일본이거든요. 엔저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일본 여행이 지금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지금 비수기거든요. 비수기인데도 좀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만큼 엔저 효과도 좀 사실은 좀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항공사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기 대수를 줄여놨어요. 근데 이거 못 늘린답니다, 지금. 왜냐하면 보잉이나 저 에어버스가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대요. 이게 생산이 돼야 되는데 좀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.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항공기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? 티켓 값은 계속 고공행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름 성수기 오거든요. 그래서 항공업종 특히 그중에서 여기서는 좀 제주항공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대한항공도 화물은 안 좋지만 여객 때문에 예상보다 큰 영업이익 낼 것 같다.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 반면에 그 해운업종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그 특히 벌크선 쪽 있죠. 그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뭐 석탄이나 목재 같은 거 이쪽은 일단 팬데믹 기간 중에 항만 정체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망 좀 교란 때문에 운임이 좀 오른 적은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쪽 그 벌크선 쪽은 누적된 그 공급 과잉이 좀 존재를 한대요. 그래서 업황 개선 시기를 25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항공보다는 좀 약간 매력이 떨어진다. 그래서 약간 이쪽은 좀 중립 의견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인 운송 업종 중에서는 해운보다는 확실히 항공 그리고 저비용 항공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탑픽은 제주항공입니다. 제주항공을 좀 꼽아주셨고 어쨌든 그 이런 항공 쪽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후보 업종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반도체가 6월엔 좋았던 것 같고요.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7월은